저는 아버지 장례식에서 울지 못했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였어요. 살아있는 얼굴을. 그날 영정 사진으로 처음 봤습니다. 고려 항공기에 관으로 실려온 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찾는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저한테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그러니까 저는 살아있는 아버지도 죽은 아버지도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관이 닫혀 있었는지,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는지, 그걸 찾은 거예요. 찾았습니다. 결국 찾고 나서 더 힘들었어요. 모르는 게 나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알아버렸고 알고 난 다음에 혼자 안고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저 혼자 들고 있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섰어요. 저는 김순옥입니다. 평양 출신이고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조금 무서워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 저처럼 말 못할 것들을 안고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무서운 게 두 번째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조금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날 나는 수업 중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수업 중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 쓰고 있었는데 교무실에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저 찾는다고요. 지금 당장. 저는 반 애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어요. 왜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라는 게 걸음보다 먼저 왔습니다. 교무실에는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낯선 어른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중앙당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야 해. 어머니가 기다리신다고. 왜요?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대답이 없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해줄 수 없거나 말해주면 안 되거나. 저는 가방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복도에 친구들이 없었어요. 수업 시간이었으니까.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운지도 모르면서. 밖에 차가 있었습니다. 집까지 태워줬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들어야 하니까. 그 대답이 뭔지 느낌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 얼굴을 봤어요. 충분했습니다. 그 얼굴 하나로.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엄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았어요. 꽉.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인지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고려항공기가 왔습니다. 관을 싣고. 저는 그날까지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낡은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엄마가 서랍 속에 넣어뒀습니다. 벽에 걸지도 액자에 올려두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랍 안에. 저는 가끔 혼자 꺼내서 봤습니다. 젊은 남자. 눈이 깊고 갸름한 얼굴. 웃지 않은 사람. 그게 아버지였어요. 그게 제가 아는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게 제가 4살 때였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진짜로. 가끔 잠들 때 큰 손 같은 게 아른거렸는데 그게 아버지인지 꿈인지도 몰랐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채로 10년이 지났어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중앙당 간부들이 복도에 줄을 서 있었어요. 검은 옷들이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자 다들 고개를 숙였어요. 유가족이라서. 우리가 유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실감이 안 났어요. 유가족? 우리가. 홀 정면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 얼굴을. 머리에 흰 서리가 앉은 남자였어요. 눈이 깊고 갸름한 건 서랍 속 사진이랑 같았는데 전혀 달랐습니다. 10년이 거기 쌓여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10년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혼자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최근의 아버지였어요. 장례식장 영정 사진이 제가 처음 본 아버지의 최근 얼굴이었습니다. 관을 보고 싶었어요. 열려 있으면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관은 닫혀 있었어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진만 있었어요. 살아서도 사진, 죽어서도 사진. 그게 저한테 아버지였습니다. 엄마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저렇게 우는 걸 못 봤어요.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막을 수 없었나 봐요. 말 한마디 없이, 연락 한 번 없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10년을 기다린 사람이 그날 울었습니다. 순영이도 울었어요. 순영이는 아버지 기억이 아예 없어요. 2살이었으니까 그냥 엄마 옷자락 잡고 어깨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슬퍼서인지 울어야 하는 자리라서인지 엄마가 우니까 따라 우는 건지 아버지 정이 하나도 없는 아이가 우는 거잖아요. 그리워서도 아니고 잃어서도 아닌데 그 울음이 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저는 울지 못했어요. 기억이 없으니까요. 슬픔이라는 게 기억에서 오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은 기억, 목소리, 손잡은 기억. 그런 게 있어야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꽉.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오늘 뭘 잃은 건지, 처음부터 없었던 건데 잃은 건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관이 닫혀 있었을까? 왜 아무도 어떻게 됐는지 말을 안 해줬을까?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해외에서 교통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느낌이.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 게. 우리 집에는 아버지 이야기가 없었어요. 없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금지된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누가 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었어요. 밥상 위에도, 잠들기 전 이불 속에도, 학교 다녀와서 가방 내려놓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라는 사람은 우리 집 일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사진을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벽에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안에. 누가 물어보면 꺼내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으면 꺼낼 필요가 없는 자리에. 저는 가끔 그 서랍을 혼자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꺼내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다시 넣었습니다. 엄마가 올 것 같으면. 아버지가 떠난 건 제가 4살 때였어요. 4살이면 기억이 남을 것도 같은데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더듬어 봐도 나오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 냄새도 목소리도 손의 감촉도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원래 없는 것처럼 됐습니다. 동생 순영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순영이는 아버지를 기억조차 못했어요.
기억할 나이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순영이한테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만 있는 사람. 순영이는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슬프지도 그립지도 않은 얼굴로, 없는 것에 익숙한 얼굴로. 저는 그 얼굴이 가끔 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도 몰랐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말했어요. 외국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당에서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은 묻지 말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어딘가 멀리 시선을 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거나 아니면 그냥 허공을 보거나. 그 눈빛이 나오면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아버지를 애국자라고 불렀어요. 창광거리에서 우리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급에 중앙당 공급물자가 들어왔고 아파트가 넓었고 엄마가 입는 옷이 남들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걸 어른들은 알았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써내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혁명사업 일꾼. 저는 그걸 받아 적었어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는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척. 근데 속으로는 달랐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어떤지, 밥 먹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저는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표시를 안 냈어요. 힘들다거나 무섭다거나 외롭다거나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우리를 학교에 보냈어요. 그 조용함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졸업하던 날 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형직 사범대학에 입학하게 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성적으로 간 게 아니었어요. 저도 알았고 엄마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저를 그 자리로 보낸 거였어요. 기뻐야 하는 날이었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를 빚진 것 같은. 아버지한테, 아니면 아버지를 모르는 저 자신한테. 아버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 말이 목구멍 안에서 맴돌았어요. 비서 자리를 달라고 먼저 말한 건 저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당에서 제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졸업 배치 날, 저는 담당 간부를 찾아가서 직접 말했어요. 학교 교원 말고 중앙당 통일전 선부 비서로 일하게 해달라고. 간부가 저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한 번. 그리고 물었어요.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일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로 됐어요. 북한에서 스스로 자리를 요구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배치받는 대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감사히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방패로 삼았어요. 그게 비겁한 일인지 아닌지는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들어가야 했으니까. 반드시. 속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는지, 왜 비행기에 실려서 돌아왔는지. 그 답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류 속에, 문서 속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어딘가에. 그래서 들어간 거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첫날을 기억합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창문이 좁아서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장실 앞에서 잠깐 섰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갔더니 부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앉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작게 보였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일은 단순했어요. 매일 서류를 정리하고 받은 문서를 분류하고 부장의 일정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전날 쌓인 서류부터 봤어요. 결제를 기다리는 것, 회신이 필요한 것, 보관해야 하는 것. 손으로 하나씩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읽었어요. 빠르게,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버지 이름이 나올까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달, 두 달, 서류 수백 장을 손으로 넘겼지만 아버지 이름은 없었어요. 그러다 신소가를 처음 들어가게 됐습니다. 옆 부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편지였어요.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 바닥에, 선반 위에 봉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신소가라는 게 그런 곳이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창구. 저는 그 편지 더미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담당 지도원이 제 시선을 눈치채고 말했어요. 많죠. 맨날 이래요. 해결은 되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대답 대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잠깐 숨을 고뒀습니다. 그 편지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밤에 불 켜놓고 꾹꾹 눌러 쓴 편지들이, 억울하다고, 잘못됐다고, 봐달라고 쓴 편지들이, 그게 쌓이고 쌓여 결국 아무도 읽지 않는 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구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꽉.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찾으러 이 안에 들어온 나는 지금 진실을 묻어두는 기계 안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얼른 눌러 담았습니다. 표정이 변하면 안 됐으니까. 자리로 돌아와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당위원회 문건 보관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지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저는 그날부터 문건 보관실 지도원을 눈여겨봤습니다. 이름은 리철수였어요. 말수가 적고 점심을 혼자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한 번씩 말을 걸었어요. 아무 얘기나. 오늘 날씨가 어떻다거나, 요즘 유행하는 옷이라던가, 조선 중앙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식 같은 거요. 그 사람이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일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먼지 속의 이름. 문건 보관실 문이 열린 건 석 달쯤 지나서였습니다. 리철수가 먼저 말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직접. 어느 날 점심을 같이 먹고 나서 복도에서 잠깐 섰을 때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 서류를 찾고 싶다고. 아버지가 여기서 일했는데 그 기록이 있을 것 같다고. 리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언제요?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어요. 부장이 외부 회의로 자리를 비우는 목요일 오후를 골랐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리철수가 제 자리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지금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났어요. 서류 한 묶음을 들었습니다. 마치 볼 일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복도에 사람이 있었어요. 2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눈을 안 봤어요.
그냥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괜찮아. 속으로 말했어요. 리철수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한층 또 한층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계단에 울렸어요. 울리는 소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들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발을 더 천천히 뗐습니다. 내려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어요. 차가웠고 눅눅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 먼지 냄새, 아무도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은 것들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여기 있을까? 지하는 어두웠고 전구가 하나 있었는데 빛이 약했습니다. 방 구석까지는 닿지 않았어요. 가장자리는 그냥 어두웠습니다. 팍스들이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양쪽 벽을 따라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보였어요. 박스 모서리에, 선반 위에, 전구줄에 먼지가 제 발걸음에 일어났습니다. 문건 보관함 속 안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철수가 말했어요. 연도 알아요? 대략 1970년대 후반부터라고 했습니다. 저기부터 보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박스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확 일었어요. 기침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참았어요. 소리 내면 안 됐으니까. 박스 안에 서류 묶음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하나씩 봤습니다. 없었어요. 다음 묶음. 또 없었습니다. 박스를 다시 올려놓고 다음 걸 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리철수도 멈췄어요.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박스를 잡은 채로 숨을 참았어요. 지나갔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때야 숨을 내쉬었어요. 조용히. 리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말했어요. 빨리요. 계속했어요. 두 번째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도. 손이 빨라졌어요. 이름을 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김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나오면 잠깐 멈췄다가 호철이 아니면 넘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묶음에서 김호철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멈췄어요. 심장이 귀까지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묶음을 풀고 서류를 꺼냈어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이 농업지도원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괜찮았고 아직 찾으면 됐어요. 리철수가 시간 되었다고 속삭였습니다. 아직이요, 조금만요 라고. 저도 속삭였어요. 리철수가 복도 쪽을 봤습니다. 다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스를 내리고 보고 아니면 또 올리고 먼지가 옷에 쌓였고 손이 까매졌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또 김호철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계속했어요. 그때 위층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였어요. 쾅! 누군가 문을 세게 닫은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지하까지 울렸어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리철수가 문 쪽으로 갔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번엔 진짜 가야 해요. 그날은 거기까지였어요. 이틀 뒤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리철수가 부장 자리를 먼저 확인했어요. 부장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리철수가 저한테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서류를 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글자를 봤지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부장이 외부에 나갔습니다.
리철수가 제 자리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지금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복도에 사람이 3명이었어요. 어제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걸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안쪽을 봤어요. 맨 아래쪽 구석이었습니다. 다른 박스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자리였어요. 박스 위에 팍스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리철수가 와서 같이 들었어요. 짙은 초록색 박스였습니다. 사망자 명단이었어요. 페이지마다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직업, 사망 연도, 사망 원인. 3칸씩. 저는 첫 장부터 봤어요. 손가락으로 이름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없었어요. 다음 장. 없었습니다. 다음 장. 그때였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계단이었어요.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한 층, 2층. 가까워졌어요. 리철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박스를 닫으라고 했어요. 눈빛으로, 소리 없이. 저는 박스 뚜껑을 잡았습니다. 닫으려고 했어요. 근데 손가락이 페이지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던 자리에 놓으면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게 됩니다.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박스를 닫았습니다. 리철수가 박스를 선반 위로 올렸어요. 저는 옆에 있는 다른 박스를 내리는 척했습니다. 마치 볼 일이 있어서 보는 것처럼.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가 있는 문이었습니다. 똑똑. 2번이었어요. 저는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리철수가, 네?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못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박스를 보는 척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목소리가 들렸는데 남자였어요. 리철수, 거기 있었어요? 위층에서 찾았어요. 부장 자리에 결제, 서류 갖다 놓으라고 하던데.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금방 올라갈게요.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나며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한 층, 2층,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참았는지 몰랐습니다.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어요. 짙은 초록색 박스를 다시 내렸습니다. 열었어요. 아까 보던 자리를 찾아 손가락을 다시 짚었어요.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호철. 손가락이 멈추고 말았어요. 숨을 안 쉬어지는 건지 아니면 쉬는 걸 잊어버렸는지 나도 굳어버렸어요. 눈이 그 이름 위에 붙은 것 같았습니다. 김호철. 3글자. 제가 평생 아버지라고 알아온 이름. 직업 칸을 봤어요. 통일전 선부 지도원. 드디어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가슴이 아래로 내려앉았어요. 한꺼번에 찾았다는 안도와 찾고 말았다는 공포가 동시에 왔습니다. 사망 원인 칸을 봤어요. 해외 근무 중 교통사고. 교통사고. 저는 그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교통사고. 또 읽었어요. 장례식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 3글자였어요. 봉투가 있었습니다. 명단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버려진 것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호철.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문건이었어요. 빼곡한 글을. 저는 읽기 시작했어요. 중동국가, 이란, 무기, 당자금, 외화벌이. 읽어 내려갈수록 눈앞이 좁아졌어요. 아버지는 배를 탔습니다. 전문 배였어요. 중동 지역 각지로 무기를 실어 나르는 배에 거래 상대가 있었고 금액이 있었고 그 금액이 당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책임자였어요. 10년 동안 가족을 뒤로 한 채 이란 가던 도중 바다 해역에서 총격 사고 발생, 사망, 총격,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단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총격. 총에 맞은 거였어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다 해역에서 누군가의 총에. 그리고 그게 교통사고라는 말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왔어요. 엄마한테, 저한테, 순영이한테. 소리가 나오려고 했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세게. 서류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되었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리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저는 숨을 골랐어요. 한 번, 두 번. 리철수한테 물었어요. 복사기가 어디 있어요?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따라와요. 복도로 나서 그를 따랐어요. 마침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옷 안쪽에 끼우고 따라갔습니다. 복사기가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이, 복사기 뚜껑을 여는 손이, 버튼을 누르는 손이 다 떨렸어요. 복사기 불빛이 한 장씩 지나갔습니다. 하얀 불빛이 왔다 갔다 했어요. 리철수가 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살피는 거였어요. 저는 복사기를 보며 한 장, 또 한 장, 다 됐습니다. 서류를 접어 가방 안에 깊이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리철수한테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한 층, 두 층. 지상으로 올라오니 빛이 있었어요. 복도였습니다. 창문에서 햇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아무 서류나 보는 척 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어요. 아버지, 당신이 혼자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서류에 글자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이 멀었습니다. 평소랑 똑같은 길이었어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골목, 똑같은 계단. 발이 기억하는 길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멀었고 발이 잘 안 떨어졌어요. 한 걸음 떼면 다음 걸음이 느렸어요. 가방이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 든 서류 몇 장이, 종이 몇 장이 그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거기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자꾸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광거리 아파트가 보였을 때 그냥 멈췄어요. 이 집을 처음 봤던 날을 기억합니다.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조용히 울었어요. 기뻐서 우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넓은 방이었고 깨끗한 벽이었고 창밖으로 평양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좋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집에 살 수 있다고. 그게 죽음의 대가였습니다. 아니, 그것만도 아니었어요. 죽기 전까지 10년 동안 혼자 비밀을 안고 산 대가였습니다. 무기를 팔고 당자금을 걷고 가족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던 그 10년의 대가가 이 집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 이 집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에 들어서니 엄마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어요. 평소랑 똑같은 냄새가 나는 저녁이었어요. 근데 저는 평소랑 똑같지 않았습니다. 순영이 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보며 저를 봤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부엌에서 나오며 뭔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표정만 봐도 알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도, 누구랑 싸웠을 때도 엄마는 먼저 알았습니다. 그날도 알았어요. 순영이 방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어요.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접혀 있던 걸 폈어요. 몇 번을 접었다 폈다 해서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앞에 놓았어요. 식탁 위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읽으면 알 테니까. 엄마가 내려다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봤어요. 엄마 얼굴을, 엄마 손을, 엄마 눈을. 첫 장을 읽는 동안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읽었습니다.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줄을 따라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를 읽을 때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다 읽고 나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갈 때 눈썹이 움직였어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저는 봤습니다. 거기서 뭔가 나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무기를 팔았다는 대목이었을 겁니다. 중동, 이란, 당자금. 그 단어들이 엄마 눈에 들어갔을 때 세 번째 장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장이 어디였는지 저는 알아요. 총격이라고 적힌 장이었습니다. 이란으로 가던 도중 바다 해역, 총격 사고 발생, 사망. 그 장이었어요. 엄마가 그 장을 읽는 동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읽었어요.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습니다. 세 번은 읽은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장도 읽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반듯하게,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참 동안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냄비에서 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국이 끓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식탁에 올려놓은 된장찌개에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눈치만 보고 앉았고 엄마가 의자를 당겨서 앉았습니다. 천천히였어요. 힘이 없는 것처럼. 무릎에 손을 얹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한참 동안 엄마와 저와의 눈빛이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류가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사이에 있었어요. 10년 만에. 한참 지나서 엄마가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다는 아니었어. 다 알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상하다는 건 알았어.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도 말을 안 했거든. 아이 낳고 나서도 그냥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만 했어. 위험한 일은 아니라고. 그 말만 했어. 그게 다였어. 엄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했어요. 감정을 다 뺀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다 빼고 나서 남은 것만 말하는 사람 같은. 그게 더 무서웠어요. 울거나 소리치는 것보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집에 연락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근데 배급은 제때 나오고 이 집은 우리 집이 되고. 그게 말이 되나 싶었어. 근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 물어봤자 말해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엄마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사람도 그러길 바랐겠지. 내가 그냥 두길.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엄마가 알았다면, 우리가 알았다면 이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공급도 끊겼을 거고 이 집도 없었을 거고 아버지가 하는 일도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우리한테 더 나았으니까. 아버지한테도 더 나았으니까. 혼자 다 들었겠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혼자서만 다 알고 있었겠구나. 말도 못하고. 나한테도.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을 테니까.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기를 판 아버지가 아니라 10년 동안 혼자 그 무게를 들고 산 아버지가 가족한테 편지 한 장 못 쓰고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그렇게 살았을 아버지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는 게 장례식에서도 안 났던 눈물이 문건 보관실에서도 겨우 참았는데 지금 났어요. 여기서 엄마 앞에서 거실에서 소리는 안 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힘이 없었어요.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를 봤어요. 울고 있는 저를.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영이한테는 말하지 말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영이는 몰라도 됩니다. 아직 어렸어요. 알아서 좋을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기를 팔았다는 것도,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것도, 교통사고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도 몰라도 됐어요. 저와 엄마의 비밀로 이 서류는 다시 깊은 데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비밀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 집에서, 이 테이블 앞에서 저 멀리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틀어놓은 건지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핵실험 성공, 우리나라의 위력, 그 어떤 대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성대국. 아나운서 목소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힘차고 당당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판 무기가 저 안에 있겠구나. 아버지가 중동 지역에서, 이란에서 목숨 걸고 걷어온 돈으로 저 핵이 만들어졌겠구나. 사람들이 기뻐하는 저 핵이, 우리 인민들도 같이 기뻐하는 날이라고 하는 저 핵이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10년이었어요. 아버지 목숨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나요? 당신이 판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 돈이 무엇이 되는지 알면서 했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나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란 어딘가에 있었으니까. 무덤 속에 교통사고라고 적힌 서류 한 장 뒤에 새벽이 됐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누워 있었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봤습니다. 엄마 방도 조용했어요. 기척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안 자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각자 방에서 각자 천장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엄마 방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일어나는 소리, 발소리,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슬펐어요. 강해야만 했으니까, 강한 사람이었을 테니까,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을 테니까,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 없었을 테니까. 김정일이 죽은 건 제가 25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뉴스가 나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나운서가 울면서 읽었어요.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울었고 거리에서도 울었어요. 울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울었는지 우는 척을 했는지 솔직히 그 경계가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중앙당에서 직접적으로 주던 전기 공급이 끊겼어요. 처음엔 늦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유가족 대우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이 있는 나라가 됐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고, 오래된 것들은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우리도 밀려났어요. 냉장고가 비어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엄마가 장을 보고 오는 양이 줄었어요.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밥이 조금씩 묽어졌어요.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와서 처음엔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밥상을 보다가 알았어요. 아, 우리 지금 어렵구나. 엄마가 나선 건 어느 봄날이었어요. 제가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엄마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미소를 짓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들고 나가던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봤어요. 장마당 골목 어귀였습니다. 엄마가 좌판을 펴고 앉아 있었어요. 작은 좌판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것들을 내놓은 것 같았어요. 그릇 몇 개, 옷까지, 오래된 물건들.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웃거렸어요. 저는 골목 어귀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앞에 그냥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저랬는지. 저는 그 등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10년 동안도, 서류를 본 그날 밤에도 그냥 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엄마가 저를 보기 전에 이 나라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집으로 가는 내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대학 때 친구들 생각이 났습니다. 은혁이도 그 중 하나였어요. 해산 출신이었습니다. 국경 쪽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은혁이가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조그만 화면에서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남조선 드라마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신기했어요. 말투가 달랐습니다. 옷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저는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그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갈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 가야 하는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무서웠습니다.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탈북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관리소에 가는 거예요. 가족까지. 며칠을 그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혼자 삭혔습니다. 꺼내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좌판 접고 들어오는 날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엄마가 보따리를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남조선에 가고 싶어. 정적이었습니다. 순영이가 방에서 나오다가 멈췄어요. 엄마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기서는 안 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안 돼. 단호했어요. 순영이가 울었어요. 가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안다고. 무섭다고. 싫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숫자를 들이밀었어요. 배급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월급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감정 말고 현실을 말했습니다. 무섭다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제가 한참을 설득했어요. 불빛이 없어지는 평양과 발전하는 자본주의 시장을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는 거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됐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이었어요. 순영이는 그날도 울었습니다. 근데 반대는 안 했어요. 우리 셋은 그날 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밥상 앞에서, 국이 식어가는 소리도 없이. 그리고 저는 은혁이를 떠올렸어요. 국경 지역인 해산의 은혁이라면 알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최신소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해산 고급 중학교 교원으로 일하는 은혁이가 교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그대로였어요. 저는 말했어요. 나야. 순옥이. 한 번 내려가도 돼? 거짓말이었어요. 보고 싶은 건 맞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해산행 열차표를 끊었습니다. 3장. 해산은 평양과 달랐어요. 달리는 창밖의 모습은 많이 달랐습니다. 더 거칠었어요. 바람이 세고 차가웠고 거리도 달랐어요.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사람들 표정도 달랐어요. 뭔가를 늘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 국경 쪽 사람들은 다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은혁이가 해산역으로 나왔어요. 반가웠습니다. 진짜로.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대학 때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여위었지만 은혁이가 이모네 집으로 안내해서 거기에서 묵게 되었어요. 작은 집이었어요. 온돌바닥이 따뜻한 데서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었습니다. 순영이와 엄마도 먼 길에 지쳐서 일찍 잠이 들었어요. 저와 은혁이만 남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은혁아, 사실은. 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냥 보러 온 게 아닌 거 알아. 말해. 저는 다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서류부터, 배급이 끊긴 것까지, 남조선에 가야 한다는 것까지. 은혁이는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잠깐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이 드는데 돈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은혁이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평양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팔았는데 부족했습니다. 은혁이가 말했어요. 일단 연락해 볼게. 후불도 되는 경우가 있어. 이틀을 은혁이 이모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한 남성이 종이 쪽지 하나를 저에게 주고 갔어요. 후불이 가능함. 은혁이 글씨였어요. 드디어 날짜가 잡혔습니다.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그날 해가 지고 나서 브로커가 왔어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를 훑어봤어요. 여자 셋이네. 그 말만 했습니다. 각서를 꺼냈습니다. 남조선에 도착한 후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엄마도 읽었어요. 순영이도 읽었습니다. 이름을 쓰고 손도장을 찍었어요. 세 사람이 차례로.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잠깐.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밤에 출발했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너무 깜깜했어요. 브로커가 앞장섰고 우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숲으로 들어서니 발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나뭇가지가 잡혔어요. 풀이 발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순영이 손을 잡았습니다. 브로커가 조용히 하라고 속삭였어요. 발소리와 숨소리까지 죽였어요.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순영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돌을 밟은 것 같았어요.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졌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그 소리는 너무 컸어요. 브로커가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숨을 안 쉬었는지 잊었는지 가만히 있었어요.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어요. 경비되었습니다. 손전등이 이쪽으로 향했어요. 빛이 가까워지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총소리가 났어요.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한 번이라서 경고인지 마친 건지 허공에 쏜 건지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멈춘 것 같았어요. 손전등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내리며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이 보였어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 건너편이 다른 나라구나.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느낌이 온몸을 타고 올랐어요. 발부터 차가워졌습니다. 발목, 무릎, 허벅지, 허리. 물이 올라올수록 차가워졌고 물살이 샜습니다.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순영이 손도 잡았어요. 맞은편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엄마가 작게 소리를 냈어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이 새어나온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간 힘을 다해 헤쳐 걸어갔어요. 브로커가 빨리 오라고 재촉했어요. 차가 있었습니다. 세 대였어요. 다른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또 그 느낌이 왔어요. 아까 칵 썼을 때 스쳤던 그 느낌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 명씩 타요. 한 명씩?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저를 봤어요. 순영이가 우리 둘을 봤습니다. 각각 다른 차에 타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빨리 타요. 시간 없어요. 라며 브로커가 다시 재촉했어요. 엄마가 먼저 차에 탔어요. 첫 번째 차에, 순영이가 두 번째 차에 탔습니다. 저는 세 번째 차에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를 봤습니다. 창밖으로 두 번째 차가 보였어요. 순영이가 탄 차가, 그리고 첫 번째 차가, 엄마가 탄 차가, 그 차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엄마. 입 안에서 불렀어요. 소리는 안 났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어요. 엄마가 탄 차의 불빛이, 순영이가 탄 차의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에서 눈을 뗐어요. 앞을 봤습니다. 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말도 모르는 나라에서 혼자. 차가 멈춘 곳은 농촌이었어요. 불빛이 없었습니다.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열었어요. 내리라고 해서 저는 내렸어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낡은 집이었어요. 불이 켜져 있는 집 문 앞으로 다가가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어요. 나이가 있는 남자였는데 저를 흩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뱃속에서부터 알았습니다. 찬물을 들이켠 것처럼. 아, 이거구나. 이게 팔린 거구나. 엄마도 이렇게 됐겠구나. 순영이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디도 갈 수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브로커가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매달렸어요. 브로커 팔을 잡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귀찮다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저는 조선말로 말했습니다. 저 남조선 가야 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조선말을 알아들었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저를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 문제 때문에 꼭 할 일이 있다고요. 아버지가 북한에서 무기를 팔았다고. 중동 지역 이란에 당자금을 위해서. 그게 총격으로 끝났다고. 근데 우리한테는 교통사고라고 했다고. 그 서류를 갖고 있다고. 그걸 남조선에 가서 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소리내어 말하는 게. 리철수 앞에서도 말 못했고 엄마한테도 서류를 보여주기만 했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 낯선 조선족 브로커 앞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핵을 기뻐할 때 그 핵을 만드는 돈을 번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가야 한다고. 브로커가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였습니다. 한 모금 피우고 연기를 내뱉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차에 타요.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달랐습니다. 브로커가 전화를 했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중국의 밤이었어요. 가로등이 보이는 속에 간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차 안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어떤 집 앞에 서 있을까? 어떤 눈빛을 받고 있을까? 순영이는 지금 울고 있을까? 모르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는 것도 무서웠어요. 근데 모르는 건 더 무서웠습니다. 상상이 계속됐으니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다 왔어요. 공항이었습니다. 브로커가 표와 여권을 건넸습니다. 인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인천. 그 글자를 봤습니다. 남조선. 대한민국? 브로커가 말했어요. 가서 꼭 갚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비행기를 탔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앉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하늘을 많이 날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떴습니다. 중국 땅이 작아졌어요.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 어딘가에 엄마와 순영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아있어야 합니다. 꼭 엄마 여기 있어요. 인천공항은 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사람이 많았고 소리가 많았습니다. 말소리, 안내방송, 짐 끄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다 한꺼번에 들렸어요.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누군가 다가왔는데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말을 걸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어요. 그 말 한마디로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절차가 시작됐어요.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질문에 대답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 대답할 수 있는 건 다 대답했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방송국이었어요. 탈북자가 왔다는 걸 알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됩니다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단단하게 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무기를 어떻게 파는지, 그걸 말하려고 거기까지 온 거였으니까. 근데 카메라 불빛이 켜지는 순간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찾아주세요. 그 말이 먼저 나왔어요. 내 동생 찾아주세요. 중국에 있어요. 팔려간 것 같아요. 제발 찾아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카메라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보따리 들고 나가던 엄마가, 좌판 앞에 앉아있던 엄마가, 서류를 다 읽고 한참 말이 없던 엄마가, 순영이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압록강에서 제 손을 꽉 쥐던 순영이가, 차에 타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던 순영이가, 저는 카메라 앞에서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였으니까.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말을 배우면서 기다렸어요. 새로운 돈을 배우면서, 새로운 길을 외우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낯설었지만 낯선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먼저였어요. 몇 달이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순우가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나야. 나 살아있어.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방 안에서 혼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그냥 무너졌어요. 순영이도 찾았습니다. 다른 경로로 연락이 왔어요.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순영이한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중국에서요.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순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 나 괜찮아.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만난 건 그해 가을이었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도착한 그 공항. 저는 거기서 기다렸어요. 엄마가 나왔어요. 많이 늙었습니다.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몇 년이 지난 것 같았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더 하였습니다. 작아 보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작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순영이가 나왔어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뛰어가고 싶었는데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엄마도 멈췄습니다. 순영이도. 세 사람이 거리를 두고 서로를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엄마가 먼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저도 걸어가 꼭 안았습니다. 셋이서 공항 한가운데서 엄마 냄새와 평양집 냄새가 났어요. 창광거리 아파트 냄새가 이상하죠. 중국에 있었는데 그래도 엄마 냄새는 엄마 냄새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서류가 있었어요. 복사본이었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여러 번 접혀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해상까지 압록강을 건너면서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그 모든 과정을 같이 온 서류였어요. 펼쳤습니다. 김호철, 통일전 선부 지도원, 해외 근무 중 사망. 아버지, 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왜 교통사고라는 말로 바뀌어야 했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걸 위해 어떤 사람들이 가족도 모르게 죽어가는지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옆방에 있었습니다. 순영이도, 아이도,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여기,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버지께 일기장에 편지를 써보았어요. 아버지,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버스가 다니고 가게에 불이 켜져 있고 아이들이 뛰어다녀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아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볼 때마다 아직도 낯설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아직도 낯섭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요. 동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세요. 평양에서 좌판 펼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이 나라에서 당당하게 장사를 해요. 힘들다는 말은 여전히 안 하십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순영이는 보미를 키우고 있어요. 보미가 이제 컸습니다. 아장아장.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순영이가 웃습니다. 저도 웃어요. 웃다 보면 가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셋은 다 알아요.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살고 가고 싶은 곳에 가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무기를 팔고 그 대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세상은 일하면
그것의 몇백 배로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날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날들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저 북쪽에 있다는 걸, 아버지처럼 혼자 다 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억울한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그 편지가 먼지 속에서 쌓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록강을 건너고 싶지만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 생각이 납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저는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이에요. 지금도 거기서 말하지 못한 채로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당신의 이야기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처럼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창밖에 해가 집니다. 서울의 저녁이에요. 하늘이 붉었다가 보랗게 됩니다. 저는 이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요. 저 북쪽에도 지금 이 하늘이 보이겠구나. 같은 하늘이니까. 그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저녁을 무서움 없이 볼 수 있기를. 아버지, 저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